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중산층일까? 아닐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중산층.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통계가 말하지 않는 체감 중산층 붕괴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56만 4,238원입니다.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2만 원에서 513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뜻입니다. 4인 가구는 어떨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월 487만 원에서 1,299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면 중산층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순자산 9억 4천만 원 이상, 월 소득 686만 원 이상입니다. 월 평균 427만 원 정도를 큰 고민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조사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민의 60.5%가 스스로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43.7%는 중산층, 16.8%는 중산층보다 높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18.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행복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22년 65%의 복도가 2025년에는 5.1.9%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63.1%에서 52.9%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 자녀 교육, 자산 관리,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도 중산층 기준이 우리와 비슷하게 중위소득의 67%에서 200% 사이로 정의됩니다. 2023년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5만 6천 달러에서 16만 8천 달러 사이면 중산층으로 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280만 원에서 2억 1,84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최소 연 11만 3,176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700만 원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상류층이 되려면 연 33만 9,562달러, 약 4억 4,1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텍사스는 좀 낮아서 연 4만 8,185달러면 중산층으로 간주됩니다.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규모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 인구의 61%가 중산층이었는데 지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위아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통계로만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초부능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54.9%였는데 2021년에는 61.1%로 증가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위기론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통계로는 중산층이 늘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행복도와 만족도는 떨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자산 양극화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분 가능 소득 진액 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23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산 진위 계수는 2018년 0.593에서 2024년 0.616으로 올랐습니다. 6년 사이에 0.023이나 높아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부터 자산 요인이 소득 요인을 추월했습니다. 자산 요인이 35.8%, 소득 요인이 35.2%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집값은 훨씬 빨리 오르니까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41.8%였는데 7년 만에 2.6%포인트나 올라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택 가격 격차입니다. 상위 10% 주택 평균 가격은 13억 4천만 원인데 하위 10%는 평균 3천만 원입니다. 무려 44.7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겁니다. 1993년에 15억 원이 있었다면 대치 음마 아파트 31평형을 10채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5억 원으로 단 한 채도 사지 못했습니다. 만약 1993년에 15억 원으로 음마 아파트 32평형을 10채 샀다면 2022년 기준으로 25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1993년 15억 원의 2022년 기준 화폐 가치는 약 33억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7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입니다.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억 3,770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지방 분양가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광진구 포제스 한강은 3.3제곱미터당 1억 3,770만 원인데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3,932만 원입니다. 3.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이 느끼는 박탈감의 원천입니다. 2026년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월 192만 원에서 513만 원 사이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은 내야 합니다. 여기에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까지 더하면 월 500만 원으로도 빠듯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입니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체감 중산층은 연봉 6천만 원에 순자산 7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메이저 대학, 상위 지방거점 국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조차 9급 공무원 공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주식이나 복권 대박이라도 치지 않는 한 평생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명문대 졸업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성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은 회복을 넘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가 계속될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대책이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거래를 이어가고 중산층과 청년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양극화가 글로벌 공통현상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낮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과 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표입니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일수록 나빴습니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부동산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금융자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잡, 재테크자, 재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원을 늘리십시오. 2026년 현재 같은 시대에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중산층 유지가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계층 상승에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공교육을 잘 활용하고 자녀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서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십시오. 유주택자라면 갈아타기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으면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에 따른 세제편을 참고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정비하십시오. 투자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된 것은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직접적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여파로 줄어든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겁니다. 빌라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위축되어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지방에도 균등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전 소득 및 이전 지출을 늘려서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54.9%에서 61.1%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소득 지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제, 금융, 복지 등 정부 전 부문에서 불평등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26년제 국민의 60.5%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도는 51.9%에 불과합니다. 이 괴리를 줄이려면 개인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소득원 확대, 교육과 건강 투자가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소득 재분배 강화, 다차원적 불평등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중산층 사회를 만들